공주라고 해서 이 충남 공주에 있지는 않고요. 공주대학교가 이 천안 캠퍼스와 공과대학은 천안 캠퍼스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과대학은 예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천안에 있고요. 천안 캠퍼스에서 건축공학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주제는 건축기술의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주제인데요. 주제를 잘 잡았다 싶은 게 제가 주로 강의하는 분야가 이제 주로 대학생들을 강의했고 가끔씩 고등학생들한테는 찾아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까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광주과학원 과학관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먼저 이 금요일의 과학터치 이 프로그램북을 잠깐 봤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로 올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 초에 한번 광주과학관에서 언제 괜찮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실은 이번 주 내일 모레네요. 유럽에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의 학술 교류를 위해서 리스본에 가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의 연구자들하고 좀 교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공부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해외 여행도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은 뭐 지구촌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이웃처럼 거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20대 이전의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진짜 꿈나무인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뀔 수 있으니 이런 금요일의 과학터치 같은 강연을 좀 많이 듣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조금 더 많은지를 빨리 좀 캐치를 해서 우리 어머님을, 아버님을 쫄라서 여러 분야에 좀 마음껏 도전해보는 그런 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소개 뭐 거창한 건 빼고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찍은 것 같습니까? 중국이요? 축구장 어디? 예? 예. 아유. 여기가 제가 2015년인가요? 18년에 제가 런던에서 학회가 있어서 런던에 간 김에 투자를 해서 맨체스터까지 우리로 치면 KTX 같은 걸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서 맨체스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오늘도 월드컵 경기 했잖아요. 월드컵 경기 했을 때 해설하는 분 중에 어느 채널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박지성이라는 해설위원이 해설하는 그 채널이 있었어요. 박지성 해설위원이 뛰었던 구단이 제가 가기 직전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멋있는 곳에서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 구단에 갔더니만 투어가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때 입었던 유니폼, 골 넣었을 때 그런 기념품들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국자, 한 사람의 애국자이구나.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와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가 얼마만큼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된 순간이었고요. 지금도 뭐 우리 손흥민 선수 유럽에 나가보면 아니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운동이면 더더욱 좋겠고 혹은 과학 꿈나무로서 그런 것들을 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좀 큰 꿈나무로 성장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해놨던 것 중에서 왜 맨 먼저 저는 석사 박사를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교토대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작년에 노벨상을 일본에서 받았잖아요. 일본에서 수상자가 2명 나왔는데 두 사람이 한 분야는 노벨 화학상이었고 한 분야는 노벨 의학상이었잖아요. 그 노벨상을 받은
뭐 어디서 공부하고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 두 분이 다 교토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아직도 교토대학에서 은퇴를 하시고도 있고 한 분은 오사카 대학의 특임 교수로 스카우트돼서 갔는데요. 그만큼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그 노벨 화학상 받았던 분이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토대학에 공동연구를 6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을 했고 노벨 화학상 발표가 나는 날도 교토대학에 있었거든요. 그때 전 TV 채널이 다 모든 걸 중지하고 화학상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의 말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뭐였냐면 젊은 과학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리가 뭘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좀 과학 꿈나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참 미래가 무궁무진한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터치라고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의학 분야만 각광을 받고 있고 공학이든지 아니면 자연과학은 조금 외면받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런 자리들이 좀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건축에 대한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주제지만 건축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의 건축은 어떻게 바뀔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고요. 실은 오늘 듣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고 이제 제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고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대부분 다 만들었는데 우리 초등학생 꿈나무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좀 죄송해요. 영어로 좀 유식한 티를 낸 것 같아서. 그런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AI 시대가 왔고 GPT 시대가 왔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에 고등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뭘 하는지를 한번 견학을 갔었어요. 고등과학원이 하는 게 뭐냐? 20년 후에 무엇을 연구할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무엇을 연구할지 이미 그때 주제 하나가 뭐냐면 귀에 이어폰 같은 걸 하나를 꽂으면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 이 통역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갔을 때 독일어를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광주 지역이잖아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투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연구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어가 아니면 일본어가 잘 모른다고 힘든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언어로서 승부를 거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진짜 잘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뭘까를 되도록이면 빨리 캐치해서 그 분야에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이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미있는 분야라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건축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우스운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있는 분은 어떤 복장이죠? 작업자분들이잖아요. 이 작업의 가장 표상은 건설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인원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가지만 그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건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건축 기술도 이런 인류의 진화와 더불어서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건축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우선은 아버님, 어머님들 같이 오셨는데 저하고 가장 눈이 많이 마주치신 우리 어머님, 건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은 쌓아 올리는 쌓아 올리는 거. 그 옆에 아버님은 건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도 딱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데요.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건축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강의실, 이 과학관의 강의실도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을 담아내고 있죠. 오늘 낮에 11시에 우리가 흥분을 하면서 봤던 그 월드컵 경기장도 우리의 여가의 일환이잖아요. 그것도 건축 활동의 일부분이에요. 실험을 하는 부분,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러면 건축은 크게 보면은 뭐냐? 예전에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거는 쉘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쉘터지만 쉘터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피난처, 은신처예요. 예전에 우리가 앞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멸종위기동물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사라졌지만 호랑이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가 함부로 침입해 올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처와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생활하는 곳이야 하는 영역 표시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산책시킬 때 가장 강아지가 많이 하는 행동이 뭐죠? 똥 싸는 거 더하기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건 뭘까요? 네? 냄새 맡기죠. 냄새 맡기를 하면서 또 하는 행동이 뭘까요? 오줌 싸기죠. 그쵸? 우리 친구 되게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준비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키캡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수요일 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트박스에 가서 제 사비를 털어서 키캡과 키링을 샀어요. 그날 저녁에 오 웬일? 여러분들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봐요? 네. 거의 안 보는데 그날 저기 키캡을 사기 위해서 좀 일찍 퇴근을 했다가 집에 갔더니만 유키즈에 누가 나왔어요? 이번 주 유키즈 누가 나온지 아세요? 그쵸? 젠슨 황이 나왔어요. 젠슨 황이 제가 석박사 공부할 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요즘 주가가 아주 난장판이잖아요. 8천을 돌파하고 뭐 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200원이었어요. 그때 누가 나보고 사라 그랬는데 샀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참석한 사람들한테 고마워서 저기 기념품을 패드를 막 던지고 했을 수도 있는데 참 아쉽네요. 어쨌든 이런 질문을 잘하거나 제 이야기에 호응을 잘하는 분들한테는 키캡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집중을 잘해주세요. 강아지들이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다리를 들고 오줌을 지리잖아요. 무슨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내 영역 표시예요. 여기 내 구역이야. 우리가 걔네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지를 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는 내 영역을 오줌으로 지려서 우리는 이미 후각이 꼬리뼈도 없잖아요. 흔들리도 않지만 그것처럼 한참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이런 형태로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념물이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까? 똑같은 이런 집을 지으면 내가 우리 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갈까요? 냄새를 맡아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념물이나 우리가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26층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 동 호수가 있다는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가요? 기념을 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다 건축 활동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건축은 뭐냐?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예요. 즉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돼.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렇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삼성역 GTX에 철근을 빠뜨려서 아주 난리죠, 우리 지금. 그렇죠? 아유, 그 삼성역의 현장 안전 점검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도면을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다른 공구는 괜찮을까? 우선은 우리가 해온 것에 대해서 다 한번 찬찬히 재검토해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선은 또 하나는 제가 그 회의를 하러 간 날 회의를 마치고 나왔더니 또 사고가 생겼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아유, 우리 친구 꼭 키링이나 키캡 드려야 되겠네. 서성 고가차도가 무너졌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는 저랑 인연이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해체 전문가분. 그런데 그분은 그날 아침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급하게 요청했더라고요. 그만큼 구조가 중요해요. 제 전공 또한 구조지만. 그 다음에 기능이에요. 기능은 뭘까? 얼마만큼 사용하기 편하게. 뭘까요? 우리 친구? 어유, 예. 네, 맞아요. 이런 우리가 이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의자 같은 게 의자가 접혀 있잖아요. 펴지게 하는 기술들 아니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앞쪽으로 잘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이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었나요? 어유 우리 여학생 이름이 뭐예요? 어우 우리 여학생은 저기 건축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이 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한 번도 그거 못 느꼈어요? 이 기둥이 되게 멍청하게 가운데 있네. 멍청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방에 이 기둥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간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있는 벽 이렇게밖에 못할까? 기능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뭔가를 놓쳤던 거예요.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건축은 아름다움이라고 많은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건축 중에 아름다움에 해당되는 걸로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TV 매체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아, 저 거기 갔어요. 네, 어우, 아빠가 멋진 분이네. 그 조개 껍질을 건축적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건축가는 그렇게 이쁜 것들을 왜 조개 껍질을 만들어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왜일까요? 바닷가에 면에 있으니까 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뭔가는 그 매개체는 뭘까 생각했을 때 건축가는 조개라는 형상을 가져왔을 거고 그걸 이쁘게 표현을 했어요. 음악당인데. 그러면 건축가가 이쁜 아름다움을 가져왔으면 저 같은 구조 전문가는 그 아름다움을 구조적으로 형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처럼 이 중간에 기둥이 들어왔는 것은 저 같은 구조 전문가가 그렇게 나이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설계할 그동안.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려면 예전에는 어땠을까? 건축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뭐냐? 흙이나 돌, 나무와 같이 그냥 가장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구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바람만 비바람만 피하게끔 만들고 그 안에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했던 거고 이게 비가 적당히 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흙으로 이렇게 짓는 거예요. 막아놓고 있다가 점점 이제 흙으로 하다 보니 흙이 비가 맞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벽돌 같은 것들도 개발을 했겠죠. 그러다가 점점 진화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예요? 철 같은 것들도 되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철기 이런 그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석기예요. 석기. 바꿔 말하면 돌을 어떻게 했느냐? 구석기라는 거는 돌을 그냥 다듬지는 않고 둥그런 돌이 있으면 그냥 짜게 가지고 했던 거고요. 신석기라는 거는 뭐냐면 돌을 환약을 해야 되니까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석기고 철기라는 건 뭐예요? 청동기, 황동기, 철기로 왔다는 거는 동을 구리를 이용을 해서 뾰족한 것들을 활을 만들고 하다가 철을 만들어서 칼을 만들어서 하는 이 철기에 들어오면서 쇠가 만들어지고 1800년대에 들어오면서 콘크리트라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을 거치면서 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거치면서 지금 이제 우리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예전에 소나 말이 담당하던 것들을 기계가 담당을 해서 소나 말을 부리던 인부들은 어떻게 살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 어린 시절에 버스 타면 어땠어요? 요즘은 버스 타면서 어떻게 버스를 타요, 여러분들? 시대가 더 멋지게 바뀌어서 핸드폰으로 그냥 결제하고 타잖아요. 아니면 택으로 그냥 하고 타잖아요. 예전에는 어땠느냐? 예전에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안내양이라고 있었어요. 버스에 누군가 타면은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내양이라는 분이 탕탕 치면서 오라이 이렇게 구시대적인 방법. 올라이시 아니고 오라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탔어요. 기사님 출발하세요 하는 신호예요. 그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회수권 이런 게 생기면서 일자리를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행착오는 겪을지언정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에요? 저는 시행착오가 아니고 AI를 넘어서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AI를 넘어서는 뭔가 더 나은 인류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더 많이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생중계 되나요? 생중계 돼도 괜찮아요. 생중계 되면 내가 더 세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대요. 이런 똥멍충이 같은 수능 제도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AI한테 지금 딱 수능 문제 주면 1시간 만에 만점에서 한두 문제 틀릴 정도의 문제를 내는데 이미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면 학교에 선생님들 가르치는 거 다 풀어내요. 선생님들 가르쳐 주는 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스마트폰에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요 자기주도 학습의 진짜 전형이에요. 왜? 내가 물어본 만큼 아는 만큼 가르쳐줘요. 왜? GPT는 내가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 얘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구나 뭘 모르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보다 더 멋지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멋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미래에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분이 틀림없이 오늘 광주과학관에 오신 분들 중에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은 우선은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게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만들기 어렵고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기원전 40만 전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만 전의 인류는 어떻게 살았냐? 프랑스의 고유적지를 찾아봤더니만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40만부터 15,000년, 기원전 15,000년이니까 약 얼마가 흘렀어요? 38만 5천 년이 흐르고 나서도 이제 겨우 어때요? 동물의 뼈로 조금 더 안전하게 동물의 껍데기로 가죽으로 피할 수 있는 정도. 무려 38만 년 동안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겪고 왔어요. 왜 이랬을까요? 무려 30몇만 년 동안 이 정도의 진보밖에 없었는데 여기 더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3000년경에 영국의 스톤헨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직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구조물들이 탄생했을까? 왜 그럴 것 같아? 왜 이렇게 늦게 인류의 문명의 진보가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우리 인류의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뭘까요? 인류가 처음 한 거에 부딪혀보려면 여러 번 실패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개조하는 과정에서 옛날 사람들은 저 스톤헨지를 건설할 때 사람들, 그때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38만 년 사이에 인류가 진화했으니까.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 따라서 실험의 기간이 단축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아유, 우리 어린이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엄청 밝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죄송합니다. 위에 이런 되도 않는 문자를 써서 다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세종대왕 할아버지한테 큰절해야 돼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수십 년의 인류의 지식이 전달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자가 없었어요. 죽으면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의 기억은 제가 50대 중반을 넘기니까 제일 부족한 게 뭐냐? 제가 34세 교수가 됐는데요. 일주일 만에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이름을 다 외웠어요. 얼굴과.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25년이 지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한 학기가 됐는데 얼굴과 이름이 매치가 안 나요. 지능이 멈춘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면 훨씬 더 빨리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냐? 간단한 재료를 썼어요. 돌, 나무, 그러다가 동물의 짐승의 뼈, 가죽, 그러다가 조금 더 가공된 돌을 쓴 게 지금으로 치면은 5,000년 전에 겨우 돌을 제대로 활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도 이 스톤헨지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이유는 기록이 없어서. 그만큼 문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원전 20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게. 과연 이 돌도 없는 사막에 돌을 어떻게 가져와서 만들었으면 이게 인류의 힘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아까 건축에 우리 3요소라고 했는데 뭘까요? 영역을 나타내요. 이거는 뭐예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니까 우리 같은 그때 당시의 사람으로 치면 일반적인 사람, 범인들과는 다른 곳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제일 높은 언덕에 얘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집약을 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대리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지금도 이 형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올 겨울에 2월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에 폐막식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세요? 콜로세움, 같은 콜로세움인데 이탈리아의 베로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로마에 있는 이 콜로세움은 폭격을 받아가지고 일부분이 무너져서 지금은 관광 용도로밖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요. 베로나에 있는 콜로세움은 폐막식을 할 만큼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으로 치면 몇 층 높이예요? 한 4층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한 8층 정도의 높이예요. 그런데 그때 이 원형 경기장으로 보자면 폐막식의 가장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도 경기장 안에서 아니면 공연을 하는 사람의 표현이 읽힐 정도로 멋지게 계획을 해서 했거든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있을까요? 했던 답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의 지식이 그때 부족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인류는 대단하니까. 그런데 재료가 조금 부족했고 기록이 부실해서 그런 기록들이 무려 지금으로 치면 1500년에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2000년경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 건물 들어올 때 딱 한가운데 건물 보면 어때요? 가운데 도움이 하나가 딱 멋있게 있는 거 봤어요? 그 도움이 언제 있었느냐? 로마 건축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경에 벌써 가능했었어요. 우리 기술이.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얍상하게 만들었죠. 가볍게 만들었죠. 기술이 그만큼 진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축들이 다 뭘까요? 어떤 건축들로 멋지게 포장이 됐나요? 이 건축들은 다 뭐죠? 돔, 피사, 노트르담 다 뭐죠? 성당 건축이에요. 신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을 우리가 사는 구역과 영역을 나누면서도 신의 영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술을 다 포장해서 넣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땠느냐? 523년에 어딜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키캡입니다. 오, 공산성은 아닌데 부근에 있는 문영왕릉이에요. 자, 우리의 문영왕릉도 어때? 도움이 아치기구가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의 기술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또 어때요? 우리 석굴암은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도움이 우리 석굴암에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다음에 이런 성당 건축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즈음에 뭘 했느냐? 여기 어딜까요? 경복궁이죠. 경복궁의 위치를 보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경복궁 갔다 와봤어요? 여러분들 경복궁을 보고 느꼈던 건 뭐였어요? 여기에 엄청난 건축에 그때 당시의 건축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뭘 느꼈어요? 이뻐요. 또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경복궁을 가보시고 느낀 건 뭐예요? 아버님들이 좋은 대답을 해주시면 대신에 제가 키캡을 드릴게요. 우리 여학생? 예? 문이 나뉘어 있다. 그거 말고는 뭐 느낀 건 없어요? 아버님 뭘 느끼셨어요? 예. 서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 더하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문이 있죠. 왕에 가는 길은, 가운데 있는 길은 왕만 걸을 수 있어요. 신하들조차도 이 길은 걸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걸어요. 또 하나, 어전이라고 하죠. 용상이라고도 하죠. 왕이 앉는 의자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데 있어요. 절대 왕보다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없고 밟았어도 안 돼요. 그게 이 일반과 나라의 통치자들을 나누는 표식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우리도 또 하나, 자, 그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바뀌었는데 특징이 어떤 특징이 보여요? 철이 있어요. 그쵸. 철도 등장하고 또 콘크리트. 콘크리트도 오고 유리가 등장하고, 철이 등장하고 유리가 등장하고 콘크리트가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제 전공이 콘크리트여서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철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왜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쓰여지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우리 선물 준다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미래가 밝네요. 제가 일요일 날 유럽에 있는 학교 간다고 했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 유럽과 미국의 애들은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고, 질문 끝나도, 발표 끝나도 찾아와가지고 디스커션을 합니다. 토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일본 질문을 안 해. 질문하면 분위기 깰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많이 하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거는요, 왜 철근 콘크리트가 돼요? 콘크리트라는 거는 모래사갈, 물, 시멘트인데 진짜 신기한 재료잖아요. 딱 콘크리트를 비비면 흐물흐물해요. 근데 거푸집이라는 형틀 안에 넣고 시간을 한 이틀 두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압축에는 잘 견뎌요. 누르는 힘에는. 근데 당기는 힘에는 무지하게 약해요. 근데 철이라는 재료는 어때요? 당기는 힘에는 무지하게 강해요. 대신에 가늘고 기니까는 눌러버리면 짜부러져요. 이게 두 개의 완벽한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재료가 생기면서 이 엄청난, 그럼 이 재료가 어떻게 했느냐? 산업혁명이라는 붐을 타고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철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드신다? 젠슨 황 이상으로 대박을 칩니다. 진짜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왜냐? 좀 이따가 제가 이 콘크리트와 철이 얼마나 나쁜 재료인지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쯤에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138m였어요. 근데 지금 제일 높은 게 얼마예요? 828m니까 겨우 한 600m 더 높였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왜일까요? 사람과 기후, 약간 비나 이렇게 내리면 재료가 불안정해지잖아요. 아유, 예. 제가 이야기 드리려는 거를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온 데 중에는 요게 어디냐면 일본에 있는 오사카 섬이에요. 오사카 지역이 제일 대빵이잖아요. 근데 함부로 누가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는 동네와 일반인이 사는 동네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물길을 만든 거죠. 함부로 못 넘어오게. 넘어오다가는 물에 빠져 죽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파르테논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을. 또 하나는 일본에 지진이 생긴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더 좋은 기술로 갈 텐데 우리는 뭐냐? 재료를 좋게 하고 외부 환경에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게끔 하느냐가 건축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그 왼쪽의 사진을 보면 1990년대에 일본에 왔던 지진이에요. 편의점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여기는 태풍이 불었어요. 지붕이 다 뜯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도 견뎌야 되잖아요. 견디는 게 저와 같은 건축 공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진은 왜 생길까? 지진은 우리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되게 오묘해서 가운데가 핵이 있고 온도가 높고 이 핵을 감싸고 있는 멘틀이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씩 에너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게 땅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땅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견딜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느냐, 만들 거냐.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경주 포항에 지진이 있었어요. 보시면 흔들렸다가 무너지고 막 이럽니다. 거리를 지나던 행인이 진동을 느끼자 또 하나, 도로 한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우리 인공실계층의 위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앞서 봤던 일본의 지진이 왔을 때는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왼쪽에 있는 지진의 규모는 포항 지진 5.4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7 조금 넘었어요. 지진의 에너지로 보자면 포항과 고베 지진은 500배임에도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고베 지진이 오면 대한민국의 건물은 얼마나 안전할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또 하나 2010년도에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지진의 규모는 포항 지진에 비하면 25만 배. 그랬다면 우리는 아마 대한민국의 건물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도록 안전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그럼 지진에 안전하냐?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역사적인 걸 보면.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 일본의 방송에 나왔던 건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한자로 써 있어서 미안합니다. 내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내자 있습니다. 흔들림에 견딘다. 재진이라고 합니다. 흔들림에 제어를 한다. 면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흔들림을 면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냐면 지진을 제어를 해서 흔들림을 작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지금은 뭐냐? 면진이에요. 면진은 흔들림과 건물은 별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면진은 뭐냐? 병원 건물은 100% 면진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지금 위험한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병원 건물이죠. 두 번째는 또 어딜까요? 이런 과학관, 학교, 또 방송국, 위험물 저장시설. 이런 게 위험물 저장시설이 잘못되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진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전부 면진으로 일본은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요 재진에 대해서 일본에 적용된 예고요. 면진이라는 거는 뭐냐? 내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건물이 그냥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요게 내진이고 재진은 흔들림은 조금 있죠. 면진은 건물 위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요게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진이라고 하는 것의 컨셉은 뭐냐? 제일 큰 거는 여러분들 이런 롤러보드 같은 거 많이 타죠, 그렇죠? 건물이 땅에 있다면 롤러보드에 바퀴가 없으면 어때요?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받쳐 있는 건물도 같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밑에 바퀴만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바퀴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얘는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움직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용수철 같은 것들을 잡아놓으면 흔들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그냥 건물을 흔들어 버리면 어때요? 다 무너져요. 그렇죠? 건물 위에 있는 식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아예 집에 있는 가구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자, 직접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는 면진이 없는 거예요. 얘는 면진 장치를 넣었어요. 어떨까요? 얘는 앞에 물 수조가 있는데 수조에서 물이 거의 다 흘러 넘치면 수조에 물이 흘러 넘치죠. 이런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저 같은 전문가예요. 멋있지 않아요? 아직 다 못 배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이 면진 구조를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배우겠다고 일본의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어요. 갔어요. 가서 한 1년 조금 안 됐는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한국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임신 중이었는데 그 둘째가 벌써 24이네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때 급작스럽게 귀국을 결심해서 면진 기술을 제대로 못 배우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문익점처럼 면진 기술을 진짜 멋지게 보급했을 텐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면진 기술은 우리 국내 완전 전문가는 없고요. 해외 전문가들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진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건축,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건축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의 분야는 뭐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약간의 돈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을 뽐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높은 빌딩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겠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건축 구조 기술자들이다. 두 번째는 뭐냐? 에코 프렌들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로 하면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올여름 엄청 더울 거라고. 엘니뇨가 이제 막 생긴다고 그러는데 북극곰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꿈나무들한테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 엄마가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해줄 텐데 계란에 안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초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부어질 것 같죠. 어제의 지구는 온전한 아이스크림의 형태라면 오늘의 지구는 녹고 있고요. 내일은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뭘 해야 될지 이슈 제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자,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있죠. 이란 전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차를 가져가게 되면 2부제를 하고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대학이 국립대학이거든요. 국립대학은 2부제를 합니다. 홀짝제. 홀수날은 홀수차밖에 못 가져가고. 왜 그럴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또 기름을 함부로 많이 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자, 여기 영어로 써서 너무 미안합니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냐? 그 중에 컨스트럭션입니다. 미안합니다. 컨스트럭션이라고요.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 분야가 에너지를 전 산업 분야에 몇 퍼센트를 써요? 45%를 건설에서 써요. 진짜 나쁜 놈이죠. 건설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CO2 발생은요? 35%예요. 차 열심히 10부제, 2부제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설 산업에서 CO2 발생을 줄일까?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 산업 폐기물이에요. 산업 폐기물 무려 50%를 우리 건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건설 산업에 진출하세요. 무식하게 하는 거 말고 AI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들고, 그 다음에 광물이에요. 미네랄. 그 다음에 목재. 이런 것들이 다 건설 산업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건설 산업이 많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리듀스는 뭘까요? 줄이자는 거예요. 리유스는요? 다시 사용하잖아요. 리사이클은요? 재활용하잖아요. 건설 산업에서 이 3R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게 어디에서 각각 나올까? 자, 뭐냐? 제일 먼저 고등학생인 줄 알고 유식해 보이려고 자료를 영어로만 다 만들었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자, 뭐냐면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건물의 사용 수명이 만약에 1000년까지 간다면 건설 폐기물이 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얼마 가면은 확 줄어들어요? 200년을 넘어가니까 확 줄어들죠. 그런데 제일 많이 쏟아지는 게 언제예요? 50년 이전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사용 수명을 확 늘려버리면 폐기물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CO2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용 수명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다. 그럼 사용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해석을, 지금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태풍이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해석만으로는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반드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연구자한테 필수적인 것은 실험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유스에 대해서. 리유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는 뭐냐면 건물 지을 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이 빔 포인터를 가져왔어요. 이 빔 포인터에 문제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불빛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배터리 갈면 되잖아요. 우리도 건물 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기둥 바꿔치기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에서 각각의 부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조립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이 기술이 대한민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좋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리유즈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실험과 해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실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 몫인 겁니다.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죠. 50년 된 집?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튼튼하게 짓게끔. 그래서 이렇게 보라는 아파트를 완전 신빙처럼 만들 수 있는, 그게 다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술을 적용해서. 마지막은 리사이클입니다. 재활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건물을 부수고 나서 나오는 재료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쇳덩어리 있잖아요. 고철 같은 거 수집하잖아요. 고철을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철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쓰레기들이 또 있어요. 그 쓰레기들을 부셔서 이렇게 아까 콘크리트 재료에 자갈과 모래가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그 자갈, 모래 대신에 쓸 수 있다면 완벽한 리사이클 시스템이 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실험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아까 부품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물을 만들면 어떨까?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탈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노가다라고 안 좋은 말로 폄훼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말은 사라질 겁니다. 노가다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철근을 배근을 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하고 타령하고 이 반복을 무한 반복하는 되게 무식한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땠느냐? 요즘은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레고처럼 건물도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머지않은 미래에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이내에 여러분들 가까이 아파트도 만들 것이며 제가 지금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과제가 한 6년쯤이면 끝나고 이걸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10년 이내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미리 만들고 운반하고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시스템으로 건축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좀 복잡한 것들은 넘어가고요.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요거네요.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조금 서두르려다 보니까. 자, 보세요. 3층짜리 우리가 공동주택을 짓는데요. 첫날, 인부들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아요. 조립만 합니다. 크레인이 있어서. 둘째 날, 2층을 지어 올립니다. 넷째 날, 2층에 벽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3층에 바닥을 올리고, 여섯째 날, 조립을 하고, 여덟째 날, 꼭대기층을 올리고요. 열하루, 건물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12일 만에 건물을 이렇게 완성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건물 짓는데? 한 달이 어떻게, 한 달이면 대박? 3층짜리면 한 10개월에 1년 걸려요. 6일 만에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혁신이잖아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미래에 이런 것들을 바꿔줄 겁니다. 그것들을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왜? 현장의 인구는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건설 현장에 가보면 요즘 건설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30개 국어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언어들이. 왜? 우리나라 인구들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왜?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은 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기술은 이런 탈현장의 PC 구조들이 오지 않을까. 앞으로의 건축에 대해서 제 자랑 아닌 우리 학교의
과기부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반응형 건축 기술이라고 해서요.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가변형 공간, 반응형 환경이라는 주제로 가변형 공간의 핵심은 뭐냐? 이런 기둥이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 제일 멍청해 보이는 이 기둥. 기둥을 없앨 수 있는 건축 기술.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관이 20m, 30m짜리 기둥 사이 거리가 하는 건축 구조 기술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공간 구조예요. 이런 강의실에 기둥이 4개만 있으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실에 가봤을 때도 그 다음에 모듈형 벽체 루버라고 해서 너무 넓은 공간이 어떤 때는 나눠서 잘라서 쓰고 싶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간을 그냥 나누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 나눌 때 우리가 공간을 구획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 공간과 바깥의 복도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건축에서? 벽으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안방과 거실, 애들의 공부방 뭘로 나뉘어져 있어요? 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왜 벽은 이런 콘크리트 벽으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 그렇죠. 유리와 같은 벽. 근데 유리는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재료. 나무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나무와 같은 벽들을 투명하게, 나무가 안 투명하죠, 그렇죠? 투명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신소재하는 교수님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성분만 빼는 거예요. 그럼 투명해져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실에서 우리 어머님들 애들이 게임 안 하나 고민하잖아요. 버튼 하나 누르면 환해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막히고 하는 공간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공간,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사는 아파트에 벽이 하나도 없는 것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 반응형 환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LED 조명이 있죠. 광주광학관, 광학관인데 너무 아쉽지 않아요? LED 등인가요? 선생님? 이 등이? LED 등인데 너무 아쉬운 건 뭐냐? LED 등이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 효율은 좋아서 전기값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LED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이 LED가 바깥에 오늘 낮과 똑같은 태양의 밝기와 따스함을 줄 수가 있어. 건물 안에 있더라도 외부와 똑같은 더운 여름이니까 1월 11일 날, 12일 날 올해 1월 12일에 태양의 조도와 똑같은 밝기를 해줘 하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예전에 이런 무식한 벽으로 나뉘어져 있던 게 반응형 환경으로 공간을 벽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학교 가면 어때요? 핸드폰 어머님 핸드폰 쓰시는데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핸드폰 아직도 선생님한테 제출해요? 가방에 넣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 오면 핸드폰 하지 말고 공부해 자주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많이 상용화가 돼 있어요. 저랑 같이 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 뭘까요? 전파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통신이 어떤 통신이에요? 2.4기가 와이파이 보면 2.4기가 5.2기가 나오죠. 우리가 스텔스 F-35 스텔스 그 전투기가 있잖아요. 그 스텔스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전파를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 비행기가 떠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에 벽지에 특정 주파수 내역만 싹둑 잘라버려요. 2.4, 5.2GHz. 싹둑 잘라버리고
우리 어머님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금쪽 같은 금쪽이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잘라서 특정 시간대에는 핸드폰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 머지 않았어요.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핸드폰 쓰세요. 엄마 눈 피해서. 아시겠죠? 3년 이내에 나옵니다. 그런 연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근시일 내에 오늘 강의했던 와 이분이 말했던 건축 기술이 조만간에 쓰여지네? 그 우리나라 KF21에 능동형 주사 뭐 배열해가지고 왜 그 하는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연구를 하는 분이 저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자르는 연구를 하고 계세요. 또 하나 소재하는 분들은 벽지 같은 데 이용해서 안 좋은 냄새라든지 향을 특정 그 향을 흡수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융합의 시대예요. 혼자서 세종대왕처럼 멀티플레이가 되시는 분들은 음악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한글도 발명하고 하는 시대가 됐지만 다빈치 같이 요즘 같으면 하나를 하기에도 너무 벅찬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오픈 마인드가 돼서 저 같은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만 아는 바보예요. 건축에 대해서 더구나 구조만 아는. 여러분들 시대는 AI 기술과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협업을 통해서 더 멋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탄소를 흡수하는 건축 재료가 발명됐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실제 건물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뒤에는 한번 네, 그리고 그걸 건축물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자동차나 핸드폰에 달면 탄소 흡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탄소 흡수할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그 PC 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장에서 조립하는 건축에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레미콘 회사 건설 회사에서요. 그 탄소를 저장하는 그 콘크리트를 만들고요. 그걸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많이 실용화는 안 됐는데 지금 실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고요. 아마도 조만간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탄소 흡수하는 재료들도 지금은 많이 나와 있어서 국내에 제가 재료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국내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것보다도 탄소를 줄이는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앞서 제가 건축 재료 중에서 그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시멘트, 모래, 물, 자갈로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시멘트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굴뚝 산업이에요. 즉 왜냐? 시멘트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석회석이라는 재료에서 산에서 이제 석회석을 키우잖아요. 석회석을 캐와가지고 얘를 소성로에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15,000도로 끓여요. 그럼 그때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니까 CO2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 아니면 시멘트를 만드는데 CO2를 적게 발생시킬 수 있는 재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2035년에 탄소 제로 시멘트를 목표로 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옆방에 계시는 교수님이 국가과제를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내년부터 그렇게 만든 시멘트를 실제로 콘크리트로 만들었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구조 전문가가. 그래서 그 연구를 할 예정이어서 조만간에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초 6학년 7번 네. 민준 학생이 있네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소리 있는데 그 확률은 몇 %인가요? 100분으로 알려주세요. 오.
저기 우리 그 문민준 학생은 문과는 아니네. 이과네 어머니. 확률로 알려주세요. 와, 초등학생이 확률로? 저는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것은 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럴 뿐이고요. 우리 인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똑똑합니다. 그래서 깎고 했던 기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그냥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우리의 인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덕고등학교 2학년 청가연입니다. 만약 프리캐스트 콘텐츠 공법을 사용한다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되어 만들 수 있는 건축 방식을 사용하면 건설되는 건축물들의 모양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도시들을 많이 보면 아파트나 건물들의 모양이 많이 단일화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와, 우리 이거 가연 학생이 있었어요? 와, 글도 잘 쓰고, 와,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글을 너무 우리 방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보다 글을 요약해서 잘 썼는데, 상당히 충격받았는데요. 맞습니다. 특징이라면, 프리캐스트 공법의 특징이라면 영어로 좀 쓰여 있는데, 프리캐스트니까, 프리라는 거는 사전에, 캐스트는 양생하다, 만들다는 뜻이잖아요. 미리 만들어서 공장에서 조립하는 건데, 여러 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을 여러 개 만들어서 조립하니까 좀 획일화될 염려가 있다. 우리 아파트 같은데. 근데 그에 반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제가 오늘 강의하다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했잖아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프리캐스트로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획일화되게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비슷하게 하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값싸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작업 인부의 숙련 정도, 예를 들어서 인부가 어제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타설하고 나서 좀 적당히 마무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공장에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형태적으로 다양성을 만들려고 하면 공장에다가 요청을 하면 가격 상승의 요인은 되겠지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프리캐스트라고 했는데요. 프리캐스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들은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라고 해서 미리 힘을 줘가지고 콘크리트가 인장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진정한 앞으로의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부터 했는데요. 한 10년 후쯤이면, 제가 이제 정년이, 대학 교수는 좋아요. 이 자리에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교수가 되라고, 아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은퇴하는 나이가 만 65세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도 60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결합하는 방식이 되면 획일화된 방식이나 하는 것에서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건축은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양성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름은 대학교 담안동 초등학교 5학년 김진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건축을 하게 되었나요? 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 꿈은 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천문학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건축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뭐죠? 이 뇌물 같은 게 많았나 봐요. 건축 공무원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어머님이 이야기를 해서 성적에 맞춰서 건축과를 갔어요. 건축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건축과를 가서 보니까 건축의 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이에요. 누군가 건축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오면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이런 집이면 될까요? 하고 보여주고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걸 우리가 건축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보니까 건축사가 멋있어서 건축사를 하려고 건축학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손재주가 워낙에 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학은 아닌데 하다가도 졸업할 때까지 건축 설계를 하다가 졸업할 때쯤에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해서 유학을 가면서 아까 제가 유학한다고 했잖아요. 방향을 바꿨어요. 건축 구조라는 분야.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이 제가 아까 그 교토대학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일본에서 과학 분야로 노벨상 받은 데는 교토대학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한번 학교에 가서 한국어 홈페이지도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자유의 학풍이라고 써놨어요. 학풍이 자유라는 소리는 좋게 말하면 자유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방목이에요. 방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풀어놓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어땠나요? 아니 학원에 가면 다 가르쳐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 또한 저는 학원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요렇게 하라고 해서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공부하러 갔더니만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나보고 알아서 다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일본어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는데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뒷산에 가서 약수터에서 물을 길러와서 아침밥을 약수물로 하고 하루에 4시간 자고 했어요. 1년 딱 했더니만 연구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해서 박사까지 하게 되고 했습니다. 저같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제 아들도 건축을 하거든요. 이제 막 졸업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좋아서 제 아들 보고 한번 아빠 공부했는데 가서 공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해서 추천해줬더니 갔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석사 1학년인데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난 한국에 있을 때 그 정해진 틀과 하라는 걸 하면 내가 그 결과가 보여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정해놓은 길을 가면 어느 순간에 막다른 길에 도달해요. 왜? 남이 가보지 않은 길에 틀림없이 도달할 텐데 그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길이 왔을 때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왜 건축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은 우리 어머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준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요. 대신에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은 지금은 취미 활동으로요. 제가 운이 좋아서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촌에 농촌 주택을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주말마다 가서 망원경으로 그 다음에
뭐죠? 그 캐논에서 만든 100배 줌이 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목성도 그 카메라로 찍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고 나면 꿈이 바뀌어야 되는 꿈돌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앞서 제가 이 과학터치라는 이 프로그램북을 봤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은 이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끼지 마시고 많은 기회를 보시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하시고, 저처럼 뒤늦게 바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지금 100세 인생이면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시기면 120세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길어야 30이에요. 거기에 1, 2년 늦어진다고 인생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 때는 군대 3년이었어요. 이 자리에 아버님, 아마도 고등학생들이니까 아버님, 부모님들도 저보다는 어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공군을 갔다 왔거든요. 그 시절의 공군은 35개월이었습니다. 3년에 한 달이 모자랐는데요. 그래서 군 생활까지 포함하면 7년 다른 공부를 했어요. 건축 디자인을.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공부를, 건축 구조라는 걸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정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꿨냐? 처음은 엉뚱한 발칙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제 이런 선택을 해준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그 광주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학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혹은 G스트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있어서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묵는 숙소가 여기 어디죠? 상무지구에 큰 호텔이 있는데, 홀리데이인도 아니고 더 큰 호텔이 있어요. 라마다에서 제가 주로 묵었는데요. 거기서 저기 뛰어서 영산강인가요? 해서 저기 광주시청에서 제가 매일 아침 10km씩 뜁니다. 몸매 유지의 비결입니다. 왜 10km씩 뛰느냐? 제가 8년 전에 어린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8년 전, 정확하게 48년 정도 전에 아팠어요.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뇌경색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 분들은 풍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몸 절반이 온전치 않습니다. 힘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남의 살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에 미쳤었습니다. 48까지. 집에 12시에 갔고요. 아침에 8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하는 일이 재밌고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응급실에 가서 뇌경색입니다 하고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심장에 그 펌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도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이 7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건축과를 가라고 아까 굶어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유도 어머님이 고생하셔서 굶어 죽지 않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날부로 속으로 맹세를 했어요. 크면서 뭘 이렇게 뭘 하자는 이야기를 어머님한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근데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날부로 제가 바꿨어요. 따뜻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보자. 6시 반에 퇴근하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남들 쉴 때 일을 하자 해서 낮 시간에 술도 끊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5시 반이면 러닝을 하러 가요. 광주에도 오면 영산강을 따라서. 그렇다고 제가 뭐 지금 연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열정이 식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만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는 요령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 다음에 오늘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왔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항상 제일 좋아하는 말이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꿈단지예요. 꿈을 담을 수 있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너무 늙어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늙었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간수하기도 이미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도 너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한번 새로운 뭔가 프로그램, 해석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배웠는데 강의하러 오셨던 분이 저보고 오더니만 빠지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뭘 해도 다 받아들이는 스펀지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깨져야 더 젠슨왕이 이야기했잖아요. 실패는 그 실패로 안 끝나요. 반드시 다음번에 더 다른 길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꼭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에 뭐 우리가 AI가 온다고 해서 망가지고 이런 일 없습니다. 인류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멋진 그 아이디어로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 미래 주역들한테 이런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광주과학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미래를 고민하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약간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